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의 윤은지입니다. 이 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6살쯤 됐을 때 제가 스스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가입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또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나오고 있는 이 연락처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요.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보험학개론을 알차게 꾸며주실 든든한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학개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보험으로 재무 설계하기.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보험과 재무 설계입니다. 아니, 보험이면 보험이지, 보험으로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어떤가요? 혹시 MC님 SNS 하시죠? 네, 하고 있죠. 요새 이제 보통 SNS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뭐 얼굴책, 인별그램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하고 있죠. SNS에서 혹시 그 MC님도 이런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재무 설계, 자산 관리해 줍니다라는 광고. 아, 있어요. 그렇죠. 요새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재무 설계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자산 관리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카드를 뭐 개설하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저축하는 방법 등등 뭐 보험 가입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이제 재무 설계다, 자산 관리다라고 하는데 이 광고 통해서 이제 신청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제 뭐냐면 네. 보통 기승전 보험 가입 유도 또는 기승전 위험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 저도 혹해갖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네. 보험도 이제 일단은 재무 설계에 속하는 부분 중에서는 위험 보장 관리라고 해서 위험 보장 관리 플러스 노후 자금 이게 이제 연금이 되겠죠.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위험보장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매달 고정적인 지출, 안전관리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거죠. 근데 재무설계 측면에서 안전관리 비용이 고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가를 이제 본다라고 보면 이제 보험으로 재무설계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험으로 재무설계가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무 설계가 보통 이제 자산 관리고 그 안에 보험이 한 켠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재무 설계의 한 켠에 속한다. 그래서 재무 설계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료라는 게 1년, 2년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내지는 평생토록 보험료를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푼이 아니라 수천만 원 내지는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서 보험료가 들어가서 보장을 받게 되는데 이 장기적인 설계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지 않으면 돈이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얼마만큼의 보장을 적정하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 이게 꼭 점검이 필요하고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 너무 적게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보장이 너무 약해서 내 돈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나 이런 걸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정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또 남은 보험료를 가지고 이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바로 재무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적정한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후 준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노후가 되면 사실 수입이 없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 대비한 보험 상품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내고 계시는 국민연금이 좀 그 예일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많이들 준비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개인연금이라는 게 다 똑같은 연금이 아닙니다. 연금 중에서도 종류가 있어요. 연금 저축 그리고 연금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연금 저축으로 가입하고 계시면서 나는 이게 노후 대비의 연금 보험이야 라고 알고 계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십니다. 연금 저축이라는 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하시는 거예요. 연간 4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입을 하는데 요거는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됐을 때 그 공제받은 금액을 연금 소득세로 다시 또 떼기 때문에 세제 이연 상품이라고 불리우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내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연금저축이 아닌지 한번 증권을 보시면서 그 단어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주제랑 맞게 만약에 재무설계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앞서 모아름 전문가가 이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으로가 아니라 연금저축 플러스 IRP랑 같이 하게 되면 연간 세제 혜택을 최대 7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정보들을 주변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만 너무 믿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보통 국민연금의 구조가 사실 사업자들은 더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받고 이런 구조로 사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뉴스에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국민연금이 점차 곳간이 비어지고 있다. 나중에는 다음 세대는 조금 받기 힘들어질 거다. 자꾸 뒤로 미루고 있죠. 연금 개시 시점을. 사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기에는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 봤을 때 지금 현재 60세인 노부부가 앞으로 그냥 소득 없이 연금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최저 생활비가 210만 원 필요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으로 21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합산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선진국화되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실은 개인연금을 국민의 80% 이상을 준비하듯이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개인연금은 그냥 쉬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연금을 가입할 때 연금저축이냐, 연금보험이냐, 세제 혜택을 받을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비과세 혜택을 받을 거냐, 전략을 제대로 잘 짜셔서 가입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지만 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똑같은 불이백을 저축하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서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접근하셔서 노후자금은 준비하셔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세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얼마만 이자를 받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금 중에서도 이제 변액연금이 있고 또 금리를 연동해주는 금리 상품형 연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이제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거치를 해놓기 때문에 그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연금의 차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변액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요 중요한 포인트가 변액하시는 분은 주식이라든지 채권처럼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변액연금을 지금 가입해 있는 상태인데 몇 년 동안 뭐 10년 이상 지났는데 이걸 한 번도 펀드 변경 같은 거를 통해서 수익률 관리를 안 했다. 이러면 굉장히 이건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네. 변액연금 뭐냐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운용을 해서 내가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수익률이 올라갈 때 떨어질 때를 잘 맞춰가지고 채권형 펀드, 뭐 주식형 펀드를 잘 갈아타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긴 한데 문제는 거꾸로 맞추거나 잘못 맞추거나 아니면 아예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수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합리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입하실 적에 적합성 검사라는 걸 통해서 내가 주식형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라고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런 적합성 검사 없이 그냥 뭐 설계사나 보험회사가 그냥 권유한 대로 가입했다. 이건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예 나는 이제 관리하기도 싫고 묻어놓고 싶어. 이런 분들은 금리를 주는 금리 연동형 복리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이랬을 때 나중에 이제 연금이라는 게 젊었을 때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타먹는 거잖아요. 네. 몇십 년 동안 묵혀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변액이냐 또 금리 연동형이나 또 이것도 최저 보증을 얼마를 보증해 주냐 또 이걸 추가납입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천차만별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적에 따라서 잘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즘 부자들 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아유 부럽네 이 건물을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이제 상속세를 내기도 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자산의 그러니까 뭐 100억대 자산가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뭐 건물이 뭐 두 채가 있는데 뭐 80억, 50억. 굉장히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저희한테는. 네. 저한테도 사실은 되게 먼 미래고 살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10억, 20억 가지고는 상속세 플랜을 준비한다는 할 수는 없고요. 또 이제 100억대 자산가가 이 상속이나 증여세를 준비한답시고 이 보험으로는 종신보험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신보험이라는 게 그 가장의 네. 돈을 버시는 가장의 사망 그 유고 시에 그쵸? 그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산가분들은 그 생계보다는 이제 본인이 유고 시에 재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내가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갑자기 이제 돌연사를 하게 되면은 이 100억이라는 부동산이 자식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이 한 40억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금 부분을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은 종신보험금이 40억이 나와서 이 상속세를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이 상속 플랜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상속 플랜 중에서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이 종신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이게 만약에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도 세금이 또 붙어요. 신매덕이라는 세금이 또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먼저 부동산을 증여해서 그 증여된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같은 거를 가지고 이게 이제 자녀분한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세금 그 월세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상속세가 면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 이름으로 이제 보험료 납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상속 플랜을 통해서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런 거가 궁금하시면은 또 전화를 주시면은 네. 상세한 상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부럽네요. 네, 저는 해당 사항 없는 걸로. 근데 어설프게 가입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 시청자분들이 이제 나는 상속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했어. 딱 증권 들여다보면 앞서 방정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약자 수익자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엄연히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100억대 부동산의 명의가 아버지다. 근데 아들 앞으로 나중에 상속을 해주기 위해서 종신보험 가입했다. 근데 증권 딱 들여다보니까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그냥 법적 상속인 이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사망해서 만약에 4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금융자산의 합산 과세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계약자 수익자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잘 따져보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보험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보험 팩트체크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보험 팩트체크를 해볼지 먼저 첫 번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 팩트체크. 암보험 하나만 있어도 든든하다. 암보험 하나만 있어도 왠지 든든할 것 같긴 한데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니다. 전부 아니다. 실손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건강보험 시장이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암보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우리 어머님들 보험 가입할 때 주변 지인 설계사분들 통해서 어떻게 가입을 하셨냐면 암도 되고 다 돼. 아유, 최고지. 그죠? 네. 그렇게 하면은 그냥 보험이 끝난 줄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지금까지도 일단은 이거 암 진단비 얼마 들어가나요? 제 거 암 진단비 얼마나 돼 있나요? 맞아. 중요해. 네. 제일 중요해. 그렇게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아니에요. 사실은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통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고 통계나 가족력을 근거로 해서 준비를 해보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럼 이게 뭐 아니면 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1억을 가입했는데 다른 거는 가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뇌혈관 질환에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됐다. 보험금 받을 게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보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사실은 적절한 수준에 맞게 골고루 가입되어야지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좀
적정하게 준비를 해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과거에는 암보험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치료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기 진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거의 발병을 해서 이제 죽기 직전에 발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부위별로 달랐지만 근데 지금은 뭐 내시경이나 아니면 조기 검진을 계속 맞아요. 하잖아요. 정기 검진을. 그러다 보니까 빨리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암으로 지금 사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을 여쭤보고 적당한 수준으로 준비를 골고루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 후에 보험료 부담이 좀 덜하신 상황에서는 약간의 뇌혈관 진단비나 심혈관 진단비 혹은 치매보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시는 게 지금 시대에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자, 피부가 탄력을 잃는 그 노화가 오는 것처럼 혈관에도 탄력을 잃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꼭 올 수 있는 질환으로는 뇌혈관, 심혈관 계통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얼마나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질문은 다음 팩트 체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두 번째 팩트 체크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월 소득 대비 10% 정도만 보험료를 지출하는 게 맞다. 10%. 자,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X, 세모? 네. 아니 10%면은 적당한 것 같은데 뭐 더 들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어떤가요? 사람의 수입은 사실 제각각 다르잖아요. 네네. 10%라는 기준도 사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면 20만 원. 네. 뭐 좀 적절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면 100만 원. 그럼 꼭 굳이 10%에 맞춰서 100만 원에 꽉 채워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소득에 맞춰지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장기 납입이기 때문에 내 소득 대비해서 보험료는 고정 지출에 속하고 고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납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적정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가족력 고려해서 그다음에 그 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들을 적절하게 준비하는 게 조금 뭐 소득 대비랑은 상관없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나를 생각해 봤더니 네. 이제 우리나라 평균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월 소득이 460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460만 원에 10%면 한 46만 원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46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보험료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평균 10%라는 수준은 네. 보장을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 수준으로 다 100세까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집어넣었을 때 실비도 넣고 암, 뇌, 심장질환 모든 특약을 다 집어넣고 4인 가족 기준으로 100세만까지 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10%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구당 월 평균 소득에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소득이 떨어지거나 많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들으시고 그 금액보다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정확히 점검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보험을 점검해 보시고 개수라든지 금액들을 따져 보시고 네. 의문나시는 점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전문가님께서 자꾸 이제 적당하게 그다음에 보험료를 적절하게 부담 없이 근데 그 부담이라는 것도 사실 그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그 가입 금액의 기준을 연봉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기초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봉에서 이제 가족력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 염려증이 조금 있으시다면 약간씩 더 보완을 하는 거겠지만 그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 집중 치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평균 1년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1년 동안에 내가 치료를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실손보험과 의료보험으로 병원비는 해결이 되지만 이 생활비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이 그 생활 수준을 영위를 하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함은 진단비를 연봉 수준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실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의 평균치가 나한테 적절한 뭐 가입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주부나 아니면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이렇게 봐요. 3천만 원에
그 연봉 수준이 기초적이다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성인은 3천만 원에 암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내 연봉과 비교해봐서 그리고 내 가족력을 비교해봐서 뭐 좀 더 가입하는데 부담이 없으면은 더 가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좀 벌이가 좀 나아지면은 보완하는 이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네. 내가 좀 뭔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어. 그래서 이 보험을 해약할까 되게 극단적으로 다들 생각하시는데. 돈 필요할 때. 그죠. 근데 이제 보험이라는 게 해약만이 답이 아니라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약을 좀 예를 들어서 암을 1억으로 가입했는데 이거 보험료 너무 부담돼 그러면 감액하거나 특약을 삭제하거나를 통해서 보험료를 조금 조정하면서도 유지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생명보험사의 또 제도성 특약 중에서는 납입을 좀 잠깐 중지하거나 아니면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대체 납입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부터 살펴보고 보험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해약이 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팩트 체크를 해봤고요. 세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할수록 좋다. 이러면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중간? OX, 다 달라요. 세 분의 의견이 지금 다 달라요. 세상에. 근데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 적다는 3천만 원이 나한테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누구한테는 적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죠. 그렇죠.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 집안 내력을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되 연봉에 맞춰서 준비하셔라. 그게 가장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세모를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X를 들었는데 이게 필요한 만큼만 딱 중복 없이 가입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금액을 모아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위험을 보장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한 금액을 가입을 하시되 보험 개수가 또 많으면 안 돼요, 사실은. 보험금 많은 것도 문제지만 보험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6, 7개씩 가입해버리면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보험료도 이제 비싸져요. 보험이 기본적으로 기본 계약과 특약으로 나뉘는데 이 기본 계약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기본 계약이 한 번만 들어가고 밑에 특약을 다 다는 거 하고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암보험 따로, 이대질환 따로, 수술비 따로 해가지고 기본 계약 각각 집어넣다 하면 중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싸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가장 좋은 거를 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를 뽑아서 그거를 적정하게 가입하시고 나머지 절약되는 금액은 반드시 이제 노후 자금이나 이런 저축 목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자산과 보험에 대한 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팩트 체크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들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긴가민가 애매했던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나의 조건과 상황에 딱 맞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사례자분 경우는 이제 2인 가족이셨고요. 59세 아버님이랑 30세 아드님.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어머님과는 사별을 하셨고 두 분이서 지내는데 네. 우선 59세 아버님 기존 보험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총 10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요. 아버님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무래도 혼자 자제분을 키우다 보니 나한테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들한테 피해는 주기 싫다라고 해서 보험을 좀 많이 가입하신 편인데 네. 대부분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다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더 올라. 그렇죠. 100만 원가량 내는데 이거보다 더 오른다고 하니까 아이고. 끔찍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기 마련이죠.
와, 지금도 9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앞으로 갱신이 된다면 점점 더 오르니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문제였던 건가요?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나요? 일단은 보험의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S화재 슈퍼보험 2005년에 가입한 13만 3천 원가량 납부 중인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실손의료비랑 운전자 보험이 들어가 있고 운전자 보험 특약이 갱신형이라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게 이제 가입 시점이 2005년이에요.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2009년 10월 달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변경이 되면서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8대 중과실에서 11대 중과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이분은 운전자 보험을 보장 범위 넓은 걸로 바꿔줬어야 됐어요. 이제 연령을 고려해봤을 때 이 보험을 다 한다라기보다는 실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손으로 변경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실손의료비는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 특약만 삭제를 해서 새로 최근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해 주는 걸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유공제 상품 2개를 살펴볼 거예요. 네. 땡땡벨트 보험하고 상해보험인데 자, 휴일하고 평일에 교통사고로 다치고 사망하게 되면 보장하는 보장입니다. 아, 그 조건에 부합이 돼야 돼요? 네, 휴일과 평일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네. 전체 사망을 100이라고 봤을 때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7%밖에 안 되세요. 근데 그 7% 안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2%입니다. 그것을 보험으로 준비 중이신 거예요. 그것도 5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매달 내고 계시면서 네. 사실 이 상해 사망 담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 계약으로 상해 사망을 꼭 가입을 하셔야만 하거든요. 근데 별도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는 담보이기 때문에 이 2개는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공제 똑같은 회사의 요양보험하고 암보험이 있는데요. 네. 이 암보험 경우에는 이제 10년 단위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진단비는 많이 들어가 있지만 한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지만 평생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고 암에 안 걸리면 계속 10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갱신 보험료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리가 필요하시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요양보험도 요거는 10년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갱신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요양보험을 만약에 타신다고 하면 연세가 한 80, 90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양보험 자체도 사실 요양자금하고 간병비가 나오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 장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도 어렵지만 이걸 써먹기 위해서 5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써먹질 말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보험료만 굉장히 비싸게 내시고 인상이 되면서 내시고 나중에 그냥 다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또 이어나가자면 아이생명의 CI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꽤 많이 내세요. 42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네. 시청자님 이거 보험을 어떻게 설명 듣고 가입한 목적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반대로 여쭤봤더니 이거는 내가 아들한테 사망보험금으로 주고 싶었고 암도 된다고 해서 그냥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도 되고 다 돼. 다 돼, 암도 되고 다 돼. 그렇죠. 그 말에 이제 꽂혀서 가입을 하신 건데 근데 사망보장금이 아드님한테 내려간다. 사실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가장들은 연령이 사실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30세, 지금 소득활동을 따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공백이 있다고 할지언정 아드님이 혼자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사망으로서는 사실은 보는 건 아니다. 그리고 종신보험과 CI보험을 비교해봤을 때 CI보험이 사망보장금을 선지급해준다는 구조 하에 종신보험보다 똑같은 사망보험금을 설정해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특약이 암도 있지만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입원비, 수술비 특약이 있어요. 근데 이 또한 80세까지 5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는 보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걷어내시고 조금 살아있을 때 갱신이 안 되는 비갱신형 100세 만기 진단비들을 보충하는 게 좀 시급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셨기 때문에 가입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을 노후자금으로 25만 원씩 내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가입한 시점에 내가 4%로 가입을 했을
가입했을지언정 떨어질 수도 있네. 그렇죠. 보험사는 공시이율이라고 해서 매달 1일 날 금리가 변동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저금리 기조로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 지켜봤을 때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매달 금리 상황을 보면 거의 계속 매달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내가 4%로 알고 가입했을지언정 나중에 연금 개시 시점에서는 연금액이 떨어질 수 있고 이 상품의 약관을 보니 최저 보증 이율은 10년 초과 시 1.5%를 보증해 줍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연금으로 크게 도움될 만한 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큰 손해 없이 해약은 가능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지금 아버님 연령대에서 새로 뭔가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목적 자금에 맞게 단기 저축 상품으로 가시는 게 맞는 연령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하고 그냥 단기 목적 자금으로 계속 당장 쓰실 수 있는 저축을 하셔라. 네. 라고 해서 권유해드렸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문가님들 이제 진단 설명을 들어보니까 S화재 빼고는 거의 뭐 다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싹 정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갱신형으로 가입이 대부분 되어 있었고 네. 불필요한 보장들로만 유지를 하시는 거는 보장을 못 받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S화재 같이 특약을 삭제하고 좋은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처럼 갱신형을 그 상품 안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만기가 80세인 것을 100세로 연장한다든지 불필요한 보장으로 들어있어서 뭐 보장을 추가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품으로밖에는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어서 싹 바뀌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결과를 좀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보험이라는 게 가입을 해놓고서는 변경이 안 되잖아요. 변경이 안 되니까 잘못된 거는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갱신형이라든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중복되어 있는 보험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중요한 진단 자금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3대 자금, 그러니까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인데 비갱신형으로 그래서 보완을 하였고요. 100세까지. 네. 기타 이제 진단 자금 외에 수술비라든지 또 의료보험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치료비 항목까지도 다 갱신이 되지 않게 100세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기존에 이제 S화재의 갱신형 특약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삭제하고 나서 비갱신형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10년 납 100세 만기까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와, 정말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60만 원 정도가 이제 절약이 된 건데 이렇게 된다면은 요 금액으로 평생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갱신은 없는 거예요? 실손보험은 갱신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들은 다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렸고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월보험료 60만 원가량 줄여드렸습니다. 근데 더 크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월보험료도 월보험료지만 전체 보험료가 기존에 내시던 걸로 만약에 유지를 했을 때의 갱신 시 인상되는 폭을 반영하지 않고 다 낸다라고 한다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하셨던 보험이었어요. 그것을 39만 원으로 월보험료도 낮추면서 총 보험료는 약 7천만 원가량으로 8천만 원 정도를 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드렸다는 점이 이야.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네네. 사실 1억 5천이 아니고요. 갱신형까지 감안하면 거의 3배예요. 더 높게 올라가죠. 5억 가까이 되세요. 오른 것까지 하면 야, 엄청나게 그럼 절약이 이거는 뭐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드려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험료가 줄어들었지만 보장까지 빠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필요한 보장을 가득 채우셨는데 자, 아버님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하면 아드님은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또 한번 아드님 보험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우선 아이 생명 CI 종신보험부터 보시면은 뭐 CI 보험이니까 주계약이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늘 그 CI 보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특히 이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CI 보험 같은 경우는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은 전부 다 이제 보장받기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제 뭐 뇌혈관, 심혈관 같은 거 걸렸을 경우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신경쇠 이런 거는 거의 보장받기가 어려운 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된다고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진단 자금 같은 경우에도 5년 갱신형으로
뇌출혈, 또 급성 심근경색, 수술비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 5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 안 되니까 괜찮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서 보장받는 기간, 80세 만기, 80세 만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은 반드시 젊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하시고 비갱신형 진단비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CI 보험을 가입할 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게 있어요. 암도 되고 다 된다. 그죠. 네, 맞아요. 이것도 암도 되고 다 돼하고 많이 가입을 하시는 거라서 CI 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다음은 이제 아이생명 종신보험인데요. 주계약 가입 금액 사망이 3천만 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또 특약들은 5년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미혼이시고 지금은 사망 보장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보장 위주로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사망에 대한 보장은 사실은 결혼 후에 가장이 됐을 때 판단해도 늦지 않는 시점이거든요. 목적이 막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가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네. 또 갱신형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갱신형 보험 그리고 CI 보험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나머지 부분들 좀 살펴볼까요? 네, 유공제 건강보험 살펴볼 건데 진단비가 잘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아쉬운 점이 80세 만기라는 점이에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30대의 아드님이시거든요. 이 보험을 만약에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다. 혹은 5, 60대의 분께서 이런 걸 가지고 계셨다 하면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는 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살 날이 더 많으신 그리고 납입 기간이 앞으로 12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차라리 100세 만기에 보완을 하면서 거기에 신규 자금을 투입을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요건 정리하시는 걸로 도와드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유공제 암보험이 있는데 13,800원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보험료가 싼데 보장은 암 진단비 3천만 원.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 아들이 이거를 타먹으려면 한 60세 넘어서 만약 암에 걸린다 그러면 한 3번 정도 갱신하시잖아요. 네. 그때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나중 갱신되는 이런 부담이 있고 진짜 필요한 나이에는 보험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오히려 조금 저렴한 비갱신형으로 갱신형보단 비싸지만은 총 내는 보험료는 저렴한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와, 지금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저게 절대 플러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갱신형으로 가입된 거를 이제 다 비갱신으로 돌리면 기존에 있던 보험을 또 싹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아버님이랑 아니요, 같이? 살릴 거 하나 있습니다. 살릴 거. 뭐요? 다행이다. 에마제, 네. 에마제 이제 그 건강보험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손보험이 있어요. 실손보험이 있고 나머지 특약이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네. 이분이 젊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내시경 검사하다가 대장염종 발견된 게 있어가지고 착한 실손의료비로 바꾸는 게 원칙이지만 근데 바꿀 수가 없어서 네. 기존의 갱신형 특약은 삭제를 하고 실손의료비만 딱 유지를 시키는 걸로 했더니 보험료가 한 2만 원으로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해약보다는 건강 상태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네. 보통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유지하게끔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약 같은 거를 좀 변경하면 보험료도 낮춰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보험들 좀 살펴볼까요? 다음 보험으로 K화재 운전자 보험을 좀 살펴볼 건데 보험료 87,438원을 내고 계세요. 네. 그 안에 적립보험료가 6만 원가량. 자, 운전자 보험을 5만 원 이상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분 같은 경우에 이 6만 원의 적립보험료를 나중에 만기 때 환급된다라고 알고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자, 이 보험의 만기는 100세입니다. 아이고. 자, 만기 환급형 100세의 환급을 받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좋을까요? 이게 과연? 100세까지 살면 다행인데.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순수보장형으로 해서 10년 납 100세 만기.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험료 변하지 않고 10,000원 초반대의 보험료만 내신다면은 평생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따로 없어요? 저렇게 운전자 보험이다 그리고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딱 3가지가 정해져 있고 모든 보험사가 다 동일합니다.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해서 네. 요 담보가 운전자 특약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사실 요 3개만 보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통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서 뭘 추가를 하시냐면 각종 상해 담보,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이 담보는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의무보험 있잖아요. 거기에 네. 있는 보장이에요. 그런데 중복으로 보장된다라고 해서 별도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따로 가입을 하시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중복 보장을 피해야지만 불필요한 곳에서 지출되는 이런 그 보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해서 딱 운전자 담보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계속해서 또 다른 보험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생명 연금보험 2013년도에 20만 원을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변동금리 공시 상품이거든요. 네. 근데 공시 이율이 변동금리가 계속 변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보험료가 이율이 오르는 추세가 아니고 이율이 떨어지는 추세라서 그쵸. 이제 이분이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이 되면은 사실 이게 최저 보증 이율이 1.5% 상품인데 1.5%가 떨어져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한 4% 정도 가입을 했는데 막상 수령이 할 시점이 되면은 1.5%로 떨어지면서 원래 약속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금액으로 수령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젊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가입하신 지 그렇게 많은 기간이 지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걸 적립해놨다가 이자를 받아가지고 타갈 거를 생각한다고 보면은 지금 조금 손해해 보시는 게 나중에 많이 손해해 보시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지금은 아직도 최저 보증을 3%, 4%, 5%를 해주는 이런 연금보험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확정금리형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갈아타시면 오히려 나중에 연금을 더 훨씬 많이 금액을 가져가야 되겠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변경하시는 걸 추천해드렸습니다. 근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손해를 이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요, 해약 안 할래, 안 받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연금은 노후 자금. 그러면은 30세 남자가 사실은 35년, 40년 뒤를 바라보고 저축을 준비하죠. 네. 그러면 따지고 봐야 되는 건 사실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손실. 2번째, 장기적인 손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2013년도에 연금을 가입했고 6년 차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해약 환급금을 확인해 보니 92%, 한 8% 정도 손해 봅니다. 네. 근데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 연금보험을 유지를 하고 그러면 10년간 20만 원씩 총 원금 2,400만 원 내고요. 이 사람이 최저 보증 1.5% 기준으로 해서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은 월 11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변경해서 최저 보증 높은 걸로 하게 되면 최저 보증 기준으로 해서 65세부터 사망시까지 똑같은 돈 총 원금 2,400만 원 들어가고도 38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만 원 더 넘네? 그럼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충분히 단기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은 뒷단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를 하시고 변경하시려고 해요. 맞아. 네. 그래서 무조건 해약이 아니라 해약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왜 하는 거에 대한지도 설명을 충분히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신 다음에 변경할 건 변경하시는 게 좋다. 자, 그렇다면 이분의 보험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볼게요. 예, 기존에 이제 M화재 통합보험에 실비보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이제 병력이 있으셔가지고 병원에 다녀오셔가지고 부득이하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비로는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몇 년 후에는 착한 실비보험으로 갈아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이제 갱신형으로 들어갔던 보장을 비갱신형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30세까지는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가입하는 연령이 30세까지는 어른의 보험이 아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어린이 보험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 보험에다가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고 좋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및 각종 수술비, 입원비까지 완벽하게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보험 리모델링 사례는 아버님과 아들의 보험을 좀 리모델링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험료가 낮춰졌다고 해서 보장도 줄어들겠지라는 거는 오해이실 것 같아요. 보험료는 낮추면서 보장은 2배로 확대해드리는 게 바로 리모델링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나한테 적당한지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무료로 친절하게 리모델링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약관은 언제나 봐도 모르겠고 어렵게만 느껴지신다고요?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관 읽어주는 남자, 약관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약관 준비해 주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간병보험이라든지 또 요양보험, 치매보험 같은 거를 취급하다 보면은 그때 보험금을 탈 적에 장애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장애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나라는 부분이 이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라는 거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애 판정 기준을 약관에서 보시게 되면 장애 판정 기준에 있어서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 신경계 손상으로 부침의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의 5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본 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가 뭔가 예, 보시게 되면은 5가지가 나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동에 대한 동작, 그리고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그다음에 목욕, 옷 벗고 입기에 5가지 구분해서 얼마만큼 장애가 있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그 약관에 보면 지급률이 10% 미만인 거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과연 10%가 뭔가? 이동에 있어서 보게 되면 맨 밑에 보면은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지만 보행 시 쩔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 상태가 10%예요. 그리고 음식물 섭취할 적에는 단순히 못 먹는 게 아니라 젓가락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지만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며 음식물 섭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10%예요. 그 이하 밑에 있는 이제 그 젓가락을 이용하되 생선을 바르지 못하는 상태는 5%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배변 배뇨에 있어서는 10% 상태가 뭐냐면 화장실에 가는 일이나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지만 대소변의 뒤처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때가 10%고요. 목욕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단순히 5%, 3%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 시에 타인의 지속적인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10%이고요. 옷 입고 벗을 적에는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상하의복을 탈의 시에 착탈 시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짜리도 있고 5%짜리 있고 10% 이상짜리도 있는데 여기에서 10% 이상에 해당되는 제한이 있을 때 이런 일상생활에서 옷 입고 이동하고 이런 제한들이 있을 때 요 10% 이상이 됐을 때 신경계 쪽에서 이제 그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서 나중에 내가 나 옷 입는데 밥 먹는데 불편해요라고 얘기했는데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따져가지고 내가 간병보험이 과연 몇 프로짜리에 가입되어 있나 네. 또 몇 급에 가입되어 있나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간병보험을 실컷 내고 있는데 나중에 뭔가 장애가 왔는데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서 내가 가진 간병보험, 요양보험, 뭐 치매보험 같은 것들이 제대로 다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보장 범위가 넓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서 약관을 꼭 살펴보시고 가입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약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1시간 가까이 또 달려오다 보니까요. 어느덧 저희 프로그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보험에 관련된 정보는 알려드려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요. 상담 창구는요.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보험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요. 친절하게 무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